쭉 갑니다. 부동산 금융론 파트인데요. 자, 금융론에서는 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 108쪽이 없죠. 기본적인 내용들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금융을 분류할 때 아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109쪽에 보면 보충학습에 크게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 이런 식으로 분류해놨나요? 그래서 금융을 분류할 때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지분금융에 의해 보시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판매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그리고 수익이 생기면 그 실적을 배당해 주겠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지분금융에는 어떤 게 들어있다고 돼 있어요?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리츠 이런 말 나오나요? 그래서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리츠 이런 게 다 어디에 속하는 거다? 지분금융에 속하는 거다 하는 건 잘 알아두셔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 보시면 이제 부채금융과 관련해서는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때 그 방식에 보면 저당금융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신탁금융이라고 돼 있는 거 있나요? 그래서 신탁금융이라고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사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회사채, 채권 발행하고 이런 게 다 어디에 속하는 거다? 부채금융에 속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특히 어디에? 저당금융 여기에 관심 가지고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거라는 겁니다. 저당금융 이야기. 자, 맨 밑에 가면 메자닌금융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건 1층과 2층의 중간층을 말하는 의미다라는 걸 써놨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분과 부채의 중간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주식은 지분금융의 대표주자죠. 채권은 뭐다? 부채금융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는 게 뭐요? 부채금융이고 그 다음에 수익을 배당해 주는 게 뭐다?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때 메자닌 금융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뭐가 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든가 전환사채 이런 말 나오나요? 그런 것들은 다 사채잖아요. 사채. 사채니까 부채금융인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새롭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든지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든지 다 어떤 성격이죠? 지분금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성격이죠.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메자닌 금융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금융론에서 첫 번째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이야기다. 어떤 게 지분금융인지 어떤 게 부채금융인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물어볼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도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 계속 물어봤더군요. 보니까 이해 모의고사에서는 25번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다음 보기에서 지분금융, 메자닌금융, 부채금융이 있다. 이 중 지분금융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지분금융을 다 찾으래요. 기억번 저당금융 이렇게 써놨어요. 뭐예요 얘는? 부채금융이죠. 그 다음에 신탁증서금융 이렇게 써놓으면요. 역시 신탁증서를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거니까 부채금융입니다. 부동산 신디케이트 이러면요. 신디케이트 공부한 분들은 소구자,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이다 그러면서 지분금융이라는 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증권 그래놓고 ABS 이렇게 써놨는데 ABS니 MBS니 가운데 P가 뭐다? 백드돼 있다, 담보돼 있다는 뜻이다. 어떤 걸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은 뭐다? 부채금융이다. 담보 잡히는 거는. 그 다음에 한번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렇게 써놨네요. 이거는 메자닌 금융에 속하는 거겠죠. 자,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거는 뭐뭐 있죠? 신디케이트 하나 있네요.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신디케이트 요 지문에서는 그거 하나 나와 있죠. 예. 자, 예? 예, 2회 때 두 번 여러분이 2회하고 3회 봤는데요. 2회 거 읽어드린 거예요. 2회 거. 자, 그래서 2회 거는 그렇게 나왔고 3회 때는 28번에서 물었어요. 똑같이 써놨네. 하나 더 써놨네. 조인트 벤처 하나 더 써놨구만. 예. 아, 그러네요. 그래서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거 물었으면 지난번 문제 맞췄던 사람들은 이 문제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장난하냐? 이러면서 어때요? 예. 예, 똑같이 나왔네. 이러면서 조인트 벤처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적어도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물었을 때 소속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됐나요? 그 중에서 우리는 특히 어디에 관심 있다고요? 저당금융, 부채금융 중에서
부동산을 담보 잡히고 돈 빌리는 저당금융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그럼 저당금융이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어요? 차입자가 있겠죠? 돈을 빌리는 차입자가 있고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가 있는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대출자는 돈을 빌리는 쪽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쪽이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겠죠? 차입자는 집 사야 돼요 이러면서 어때요?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건저당 설정하죠? 그 다음에 뭐 갚는다?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간다. 이와 같이 대출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이렇게 저당이 형성되는 시장을 우리는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차 저당시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저 차입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이렇게 저당이 형성되는 시장이죠. 그럼 여기에서 1차 저당시장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우리 항상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어요. 이제 금융론이잖아요. 자금 융통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랬을 때 차입자 입장에서는 집 살 때 은행에서 나에게 대출을 얼마나 해줄까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물어볼 수 있다?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을 물어볼 수 있다.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 최대 융자 가능 금액과 관련해서 주택이다 그러면 두 가지를 따지게 되는데 LTV하고 DTI라고 하는 걸 따진다. 아까 LTV가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거다. 다른 말로 담보 인정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뭐 표현은 많다. 그래서 저당 비율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그런데 LTV는 loan to value니까 론이 융자액이란 뜻이겠죠. 융자액이고 loan to value 부동산의 뭐죠? value가 가치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LTV이고 DTI라고 하는 것은 뭐다? D가 debt service 즉 원금과 이자. 자 원금과 이자. 매 기간마다 상환해도 원금과 이자고 I가 뭐였죠? debt to income이니까 인컴이죠. 인컴은 뭘 말하는 거다? 소득을 말한다. 그래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되겠습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걸 표현할 때 총부채 상환 비율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DTI 같은 경우는 자, 이 원금과 이자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앞에서 이런 말 배웠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빌린 돈에다 뭐만 곱하면 이제 저당 상수만 곱하면 갚아야 될 뭐가 나온다? 원금과 이자가 나온다는 요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됩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학교는 공부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금과 이자가 된다. 그러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책도 110종 메뉴에 뭐에 대해서 놓고 있어요? LTV하고 DTI에 대해서 놓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박스에서 대부 비율은 융자금 산정 기준이 LTV는 부동산의 뭐죠? 가치고 DTI는 연소득이죠. 차입자의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건 당연히 뭐요? DTI겠죠. LTV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해서 융자액을 따지니까 소득과는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상환기간과 관련을 가지는 게 뭐다? DTI입니다. 왜 상환기간 관련을 가지죠? 요 원금과 이자를 따질 때 아까 저당상수 있었나요? 저당상수가 같아요? 달라요? 5년이냐 10년이냐 따라 아까 저당상수 다 달랐잖아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상환기간과 관련을 가지는 게 역시 뭐다? DTI는 상환기간 관련돼요. 그래서 상환기간이 길면 물어보죠. 상환기간이 5년, 10년 이렇게 쭉 커지면 길어지면 저당상수는 커져요? 작아져요? 5년짜리 저당상수가 커요? 10년짜리 저당상수가 커요? 아까 이자 10%일 때 강사는 다 강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개수는 1원을 빌린다고 했을 때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인데 5년 동안 나눠 갚으면 아까 10%일 때 0.26 얼마라고 설명했고 10년이면 요게 10개니까 좀 작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0.16 얼마라 그랬고 그러면 1억이면 1억 빌려서 5년이면 2,600 얼마씩 갚아야 되고 5번 갚으니까 10년이면 1,600 얼마씩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요 동그라미가 작아지잖아요.
갚는 돈이. 이해됐나요? 그럼 요게 작아지면 DTI가 규제니까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금액이 어떨수록 작아지면 예를 들어 이게 40%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얼마? 소득이 뭐 4천만 원이다 그러면 4천만 원에 몇 프로? 40%인 1600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연마다 1600만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10년짜리면요. 얼마씩? 1600만 원씩 갚아 나가니까 이거 충족시킬 수 있죠. 근데 5년이면요. 2600씩 갚아 나가야 되니까 1600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기간이 멀수록 길어질수록 이렇게 더 많은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이해됐나요? 여기선 1억을 빌릴 수 있지만 요 10년이면 1억을 빌릴 수 있지만 5년이면 아까 뭐 얼마밖에 못 써요. 요 5천만 원도 안 되지. 5천만 원에 0.26이 곱해버리면 이게 1억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서 1억이면 1600만 원 되지만 여기서는 기간이 5년이면 1억을 빌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상환기간이 길어져야 어때요?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타 부채와 관련성. 여기에서 원금과 이자 따지는데 만약에 기타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액이 있어요. 뭐 1000만 원이 더 있다. 딴 데서 빌린 돈 1000만 원 있다 그러면요. 이때는 당해 대출에서는 얼마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합해서 1600이니까 600을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두 개 합해가지고 1600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타 부채와 관련을 가지는 것도 역시 뭐다? DTI고 LTV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거와 다 관련되어 있는 게 DTI고 LTV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뭘 물어본다고요?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모의고사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나요? 보니까 그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을 물어본 게 2회 모의고사 때 나왔네요. 24번에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의 상황에서 옳은 것하고 물었어요. 다른 조건과 가정은 배제하겠다. 옳은 거 다 물었는데 A는 총 부채 상환 비율 즉 DTI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소지하는 주택 매입을 위해서 담보 인정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이 다른 말로 뭐다? LTV라고 원어를 줘놨습니다. 그래서 원어 주니까 LTV가 50%를 적용해서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으려고 할 때 여기가 몇 프로를 넘어가면 안 된다? 요게 규제라 그랬죠? 규제이기 때문에 50%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경우 담보대출 2억 원을 받으려고 할 때 A가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담보평가 가격은 얼마 이상 돼야 되는가? 여기서 얼마 빌리고 싶다고요? 2억을 빌리고 싶대요. 대출을. 그러면 요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4억 이상 돼야 50%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게 요거 물어봤네요. 가치는 얼마 이상? 4억 이상. 그래서 기억번이 그 내용이었고 니은번에서 담보 인정 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총 부채 상환 비율 40%인 지역에서 총 부채 상환 비율이니까 DTI가 몇 프로란 뜻이에요? 40%란 뜻이잖아요. DTI가 몇 프로인 지역에서 40%인 지역에서 총 부채 상환 비율이 40%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요런 지역에서 연소득 4천만 원인 B가 연소득이 4천만 원이래요. 연으로 따져서 소득이 4천만 원인 B가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액 100만 원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B의 대출 가능 여부는 지금 4천만 원에 40%면 얼마죠? 1600만 원이죠. 요거는 지금 연소득이니까 연 얼마를 넘어가면 안 돼요? 16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원리금 상환액이 매월 얼마다? 100만 원이래요. 그럼 매월 100만 원이면 1년으로 따지면 얼마요? 1200만 원이잖아요. 1600만 원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죠. 그러니까 대출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렇게 이때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때는 대출 가능이라는 거예요. 비대출 가능 여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LTV, DTI 이용해가지고 이런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식 두 가지 정도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일단 설명하고 그러면 됐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차 저당시장에서 두 번째 문제가 뭐요? 여기에서 저당을 설정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겠죠? 그럼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2차율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자율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이자율과 관련된 내용을 또 잘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자율에는 고정이자율이 있고 무슨 이자율도 있어요? 변동이자율도 있습니까? 그래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고정금리다 그랬을 때 고정금리로서 뭐 예를 들어서 얼마 7% 대출금리다 라고 한다면 이 7% 금리에는 자, 요것이 무슨 금리가 되겠어요? 대출금리가 되겠죠? 대출금리고 저당 이자율 뭐 저당금리가 되겠죠. 저당을 설정한 금리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금리죠. 그러면 이때 7%다 그랬을 때 이 7%는 뭐냐 하면 대출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대가로 적어도 이자 7% 내놓으라 라고 대출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일종의 대출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죠. 7%가.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이 요구 수익률이니까 요구 수익률은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무위험률에다 뭐가 들어있어요? 위험, 할증률 다 들어있나요? 그런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셔 요가에서 뭐도 배웠어요? 예상 인플레이션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요 7%는 지금 계약서에다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이자율로서 이런 인플레이션율이 다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7% 안에는 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상 인플레이션 이런 거 다 고려해서 7% 내놓으세요 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에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서 실질 이자율에다가 뭐를 다 더했다고요? 예상 인플레이션을 다 더했어요. 이렇게 해서 7% 나온 이자율을 우리가 명목 이자율이라 그래요. 이렇게 예상 인플레이션에 포함된 이자율은 무슨 이자율? 명목 이자율. 그 명목 이자율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명목 이자율에는 자, 뭐가 들어있다? 실질 이자율과 예상 인플레이션이 다 들어있다. 만약 실질 이자율이 4%고요.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3%여서 7%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대출금리로서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죠? 인플레이션 어디까지나 예상이죠. 근데 예상한 것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럼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나타났어요. 얼마가 나타났는데 5%가 됐어요. 그러면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 형성된 이자율은 여기 실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에다가 뭘 더해서 여기에는 실제 인플레이션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이 4%다 그러면 4%에다 5% 더하면 시장 이자율은 몇 프로다? 9%다. 대출금리는 몇 프로인데? 7%인데. 그러면 부동어표시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 대출자가 유리해진다, 불리해진다? 대출자는 불리해진다. 왜? 자기가 지금 시장에서 빌려주면 9% 받을 수 있는데 약속으로 정해서 몇 프로밖에 못 받아요? 7%밖에 못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자가 불리해지고 누가 유리해진다? 차입자가 유리해진다. 이렇게. 자, 대출자가 불리해진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대출해 줄 때 예상은 몇 프로 했는데 3%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죠? 몇 프로가 생겼어요? 2%가 생겼잖아요. 그럼 더하면 실제 인플레이션 5%가 나타난 거죠. 그럼 현재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5%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7%는 고정이니까 못 바꾸죠? 그러면 뭐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요 놈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실질 이자율이 2%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자의 실질 수익률이 하락했죠? 그래서 대출자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왜 불리해졌죠? 지금 실질 이자율이 하락했잖아요. 그럼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는 무슨 위험이 있는 거요? 이자율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자는 불리해지게 된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10쪽에서 고정금리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자, 거기서 알아두실 것은 맨 밑에 박스에서 동그라미 1번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뭘 뺀 거라고요? 인플레이션을 뺀 거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 뭘 다는 거요? 인플레이션을 대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적 명목 이자율은 이제 대출해 주기 전에 그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 뭘 다는 거요? 예상 인플레이션을 다는 거죠. 근데 대출해 주고 나서 사후적인 실질 이자율은요? 사후적인 실질 이자율은 요 놈이 되는 거죠. 뭘 빼야 되는 거요? 맨 밑에 명목 이자율 7%에서 예상한 거하고 예상 안 한 거 요걸 빼야 사후적인 실질 이자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그 117쪽 맨 위에서 기억번 실제 인플레이션이 뭐보다 높으면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높으면 시장 대출금리가 시장금리가 뭐보다 높다는 거요? 저당 대출금리보다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차입자는 유리하고 대출자는 어떻다? 불리해진다. 그래서 이게 이자율 위험 또는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위험인데,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겼으니까. 그 말은 그 가로 안에 써놨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출자의 실질 이자율이 시장의 실질 이자율보다 낮아졌죠. 대출자의 실질 이자율 몇 프로예요, 여기서? 2%. 시장의 실질 이자율은 몇 프로? 4%.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 낮아졌으니까 무슨 위험이죠? 이게 이자 위험이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대출자는 어떻다? 불리해진다. 대출자는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요? 잔고 할인, 남아있는 돈 깎아줄 테니까 좀 빨리 좀 갚아라 하고 조기 상환을 유도한다는 거죠. 왜? 빨리 갚으면 그 돈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때는 9%를 빌려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조기 상환을 유도하지만 안 갚으면 그만이죠. 예, 차입자가 안 갚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반대가 되는 상황은요. 여기에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1%밖에 안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인플레이션 1%밖에 안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1%밖에 안 생기면 시장의 이자율은 여기에 실질 이자율 4%에다가 4% 더하면 토탈 몇 프로예요? 5%죠. 그럼 시장의 이자율이 5%라고요. 대출 이자율은 몇 프로입니까? 대출 이자율은 7%죠 지금? 그럼 대출 이자율 즉 저당 이자율이 7%니까 지금 대출자들은 지금 7%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대출 이자리니까 대출 금리가 높죠. 그러니까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근데 문제는 차입자가 불리하죠. 차입자는 시장에서 5%를 빌릴 수 있는데 지금 7%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 시장에서 싼 금리 빌려서 갚아버리겠죠. 그래서 차입자가 불리해서 조기 상환으로 대처한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출자가 어때요? 7% 받으니까 신났죠. 유리했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차입자의 조기 상환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이 발생한다. 즉 조기 상환 위험은 차입자가 한꺼번에 돈 갚아버리면 이제 높은 금리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무슨 위험? 조기 상환 위험.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대출자가 유리했지만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게 되면 대출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따는다고 돼 있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올라갈 때는 애당초부터 누가 불리해요? 대출자가 불리하죠. 자기가 실질 이자율이 하락했으니까. 근데 시장 이자율이 지금 내려갈 때는요. 처음에는 신난다가 됐는데 차입자가 뭐해서? 빨리 갚아버려서 조기 상환 위험이 생겼죠. 여기도 위험, 여기도 위험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대출자가 다 불리해질 수 있나요? 그런 걸 뭐라고 쓴다? 그런 걸 뭐라고 써요? 이자율 변동 위험 부담의 뭐다? 비대칭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거기 111쪽에 가운데 동그라미 2번에 변동금리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때 변동금리는 기업권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대출금리 조정하는 건데요. 니은번에서 보시면 시장금리가 뭐하게 되면 상승, 요 위에 있는 요걸 말하는 거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존 융자가 계속될수록 대출자는 어떻게 되고 불리해지고 시장금리가 뭐하면 하락하면 차입자가 또 뭐해서 조기 상환해서 대출자가 불리해질 수 있나요? 이런 이자율 변동위험 부담에 뭐라고 써놨어요? 비대칭성. 대출자만 다 불리해진다. 이런 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이러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에게 떠넘기겠다? 차입자에게 떠넘기겠다. 그럴 수 있나요? 자, 그래서 떠넘기겠다 해서 나온 게 무슨 금리?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 뭘 더하는 거다? 가산금리를 더하는 건데 기준금리가 다른 말로 지표, 가산금리가 마진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 뭘 쓴다고요? 둘째 줄에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나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이런 게 지금 쓰이고 있네요. 대표적으로. 그럼 기준금리가 변해요? 가산금리가 변해요? 기준금리가 변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변하고 가산금리는 맨 밑에 화살표 보면 차입자의 취업 상태라든가 차입자의 과거 대출 연체 실적 이런 거에 따라 가산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좋으면 가산금리는 올라가는데 대출 시점에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연체 실적이 있거나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은 가산금리 자체가 애당초 어때요? 높게 책정돼서 대출이 나간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계속 변하는 건 뭐라고요? 대출 기간 중에 변하는 건 기준금리가 변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뒤로 넘겨서 112페이지에 그 CD하고 뭐에 대해서 코픽스에 대해서 놨죠. 그게 기준금리로서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하고 코픽스 이야기 쭉 써놨으니까 그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박스 밑에 이자율 조정주기가 어떨수록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임을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떠넘길 수 있죠. 그래서 대출자들은 뭘 원한다? 짧은 조정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고정금리가 가지는 이자율 변동위험의 비대칭성 때문에 대출자들은 변동금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는데,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변하는 건 뭐다? 기준금리가 변하고 가산금리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출 시점에 고정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기준금리 변동주기와 관련해서 그럼 변동주기가 어떠하면 짧으면 대출자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금리를 빨리빨리 바꾸어서 차입자의 힘을 떠넘길 수 있죠? 그러니까 대출자들은 금리 변동주기가 어떤 거? 짧은 걸 선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간 유효 이자율은 이자 계산 기간이 짧을수록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예금자 입장에서 연리 10%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만 이자 계산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이자 계산하는 것이 만기 금액이 더 높다. 자,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자, 1,000만 원을 빌려줘서 매달 이자 1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받는 게 나아요? 아니면 12월 31일 날 여기 120만 원 한꺼번에 받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냥 따지면 다 1년 다 하면 120만 원이잖아요. 여기도 12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자 계산 주기가 지금 짧은 거죠? 월 단위고 요건요 연 단위잖아요. 이해됐나요? 월 단위면 요 10만 원 받아서 뭐 하면 돼요? 또 재투자하면 여기에 또 이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디 이자율이 더 높은 거예요? 이자 계산 기간이 어떨수록 짧을수록 실질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간 유효 이자율은 이자 계산 기간이 어떨수록 짧을수록 높아진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비교. 채무 불이행 위험은 고정금리보다 어떤 게 크다? 변동금리가 큰 것이 어떻다? 일반적이다. 채무 불이행 위험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상 인플레이션 위험을 미리 반영한 고정금리 방식의 초기 이자율이 변동금리 방식의 초기 이자율보다 높게 적용된다. 그래서 고정금리는 위험을 누가 따는다고요? 대출자가 따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리 뭐 해놓는 거요? 예상 이런 거 다 반영해서 금리를 높게 받는다는 거요. 근데 변동금리는 이런 위험이 생기면 금리를 마음 되니까 올리면 되니까 초기 금리는 뭐가 높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고정금리 방식이 더 높다는 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고정금리하고 뭐하고 변동금리하고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도 있나요? 그래서 이런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런 거 비교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원금과 이자를 직접 많은 방법,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역시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원금과 이자 상환하는 방법이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113쪽에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당연히 뭐 원금 이자 상환 방법인데 그 전에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이자율과 관련해서 물어본 거 있나요? 자, 2회 때 모의고사 27번에서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주택 담보 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래 물었습니다. 자, 그냥 딱 들어보세요. 배웠으니까. 판단이 중요한 거요. 그래서 그 뭐 앞으로 학개론 그 7월 첫째 주하고 뭐 해서 특강하는 때 있죠. 예, 그때는 이 강의라고 하는 게 일방향은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내주고 뭐 할 생각이냐면 토론 문제를 좀 내주려고 그래요. 토론 문제 한 40문제 내가지고 미리 좀 자료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도록 토론해가지고 그룹을 만드세요. 그룹을 만들어서 토론해가지고 답을 어때요?
여기 다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하세요. 그러면 그중에 가장 답을 많이 찾은 조한테는 제가 1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하나 하고 나서 돈 벌어 가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토론해보고 판단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강사 강의할 땐 다 알 것 같다니까요. 근데 내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연습을 부지런히 하셔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판단력이 많이 생기겠죠.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뭐 기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자 27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단 다른 변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1번 대출 비율이 어떨수록 높아질수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높아진다. 우리는 항상 위험하고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 비율, 즉 LTV가 높아진다는 말은 돈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나가면 안전해져요? 위험해져요? 위험하죠? 그럼 이게 요구하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위험 수익은 비례관계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 높아진다는 말은 맞는 거예요. 자 2번 명목금리하고 실질금리 차이는요. 예상 인플레이션이 된다. 맞나요?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명목이자라고 요 실질금리 차이는 예상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3번 변동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위험의 비대칭성 문제가 없으므로 고정금리 대출보다 통상이자율이 낮다. 자 다시 읽을게요. 뭐 여러분이 뭔지 잘 못 읽겠어요. 제가 빨리 읽어서 그렇지. 자 다시 천천히 읽을게요. 변동금리 저당대출은 지금 변동금리라 그랬어요. 변동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위험의 비대칭성 문제가 없으므로 맞나요? 아까 금리 위험의 비대칭성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고정금리에 있었잖아요. 이건 떠넘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비대칭성 문제가 없으므로 고정금리 대출보다는 통상이자율이 낮다.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아까 고정금리는 위험을 대출자가 다 따놔야 되니까 금리를 애당초 높게 책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예요. 4번 고정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자에게 조기 상환 위험이 발생한다. 맞나요? 고정금리 저당대출이잖아요. 아까 고정금리 딱 대출해줬는데 금리가 뭐 했다고요? 하락. 이게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기에는 높은 금리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갚아버리는 조기 상환 위험이 발생한다. 맞는 거죠? 예. 자, 5번. 고정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상승기에는 차입자에게 금리 위험이 발생한다. 요거잖아요, 요거. 고정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상승기라는 거는 시장금리 올라갈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아까 무슨 이자 위험이 있었잖아요. 누구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대출자에게 발생한 거지 차입자에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강의를 들었으면 요 문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맞췄나요? 아 지금 들어서 못 맞춘 거죠? 그래서 요런 표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판단력을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찾아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 하나 나왔네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되겠죠? 예. 요번에도 나왔나요? 요번에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113쪽에 있는 뭐가 나왔어요? 상환 방식 이야기가 잔뜩 나왔네요. 예. 그래서 이 상환 방식도 역시 어때요? 중요하다 하는 거죠. 상환 방식 자주 물어봅니다. 특히 원리금균등하고 원금균등 최정식 있나요? 예, 요걸 잘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예. 유능한 강사는 5분 일찍 마친다 그러던데 좋아할 거 없어요. 난 유능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풀 거예요. 자, 프린트. 예. 자. 같이 좀 봐요. 예. 자, 1번.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개수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아까 다 설명했어요. 1번. 저당 상수에는 자본 수익과 자본 횟수가 반영되어 있다. 은행 입장에서 이자하고 원금 회수분이 다 들어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고요. 이자율이 인상되면 감채균계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작아지고 저당상수는 커진다. 아까 설명했어요. n년의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마다 적립하는 돈이 뭐였어요? 매 기간마다 적립하는 돈은 감채인계수죠. 자, 4번에서 저당상수는 1원의 융자금을 기준으로 해서 매 기간마다 불입하는 저당 지불액의 크기를 말한다. 1원을 빌렸을 때 갚아야 하는 원가이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5번 감채인계수 역수는 뭐예요? 연금의 내가계수입니다. 현가계수 틀렸네요. 자, 감내 기억하셔야 돼요. 갑은 주택을 10년 장기 임대해주면서 10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로 1억 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매년마다 받기로 했어요. 이 경우 갑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아래 연봉리표만을 참조해서 구하면 10년치 임대료를 뭐 하려고 하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매년마다 받기로 했다고요. 그럼 10년치 임대료 1억이라고 지금 줘놨네요. 일시불로 받으면 1억인데 요거를 매년마다 받기로 했어요. 그럼 얼마씩 받을 수 있냐 이게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연금이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무슨 계수 곱해야 돼요? 연금계수. 그 연금계수는 두 가지. 현재돈과 관련을 가지는 저당상수, 미래돈과 관련을 가지는 감채인계수. 근데 이건 현재돈이죠. 현재 1억 안 받고 이렇게 매년 나눠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당상수는 돈 빌렸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금액을 구할 때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예요? 0.16274 곱해서 1627만 4천원. 이해되셨나요? 예. 그게 저당상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투자자금 1,000만원을 가진 갑은 어떤 결합 투자를 선택해야 부가극대화 되겠는가? 지금 1,000만원이 있죠? 부가극대화 되려면 뭘 따라야 된다? 순형가법을 따라야 됩니다. 불허극대화하는 게 순형가법이니까. 그러면 투자 대상 A, B, C, D 중에 순형 가장 큰 게 A죠. 그런데 A에 투자하면 소요자금이 700만원이잖아요. 그럼 700 투자하고 나면 나머지 투자할 데가 없죠. 300 이하가 없으니까. 그러면 A 하나만 딱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A에 투자하면 순형가가 75만원이잖아요. 근데 B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택하면 B가 600인데 49만원이죠. 그 다음에 C는 안 돼. 왜? 450만원이니까 1000만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D에 갔더니 400만원이죠. 그럼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러면 43만원이잖아 순형가가. 그러면 B하고 뭐하고 택하면 D하고 택하면 49만원에다가 43만원 더하면 얼마예요? 92만원이죠. 그러니까 A 하나 택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나아요? B하고 T를 택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요 92만원을 다 해봤자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A 부동산의 다음 1년간 소득 및 비용 명세서를 이용해서 순영업 소득을 구하시오. 순영업 소득을 구하시오. 그러면 가유 순전후에서 유효 조소득에서 뭘 빼야 돼요? 영업 경비. 거기에 해당하는 거 뭐 있어요? 유지 관리비, 화재 보험료, 소득세는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재산세는 아까 들어간다 그랬어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재산세는 들어갑니다. 근데 부채 서비스가 안 들어가고요. 건물 자체의 감가상각비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지만 건물 자체의 감가상각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다 빼면 6,200만원 나와요. 계산해보면 되죠. 예, 그 정도는 해보시고. 5번 재무비율하고 승수 옳은 거. 1번 총합 자본환원율의 역수는 뭐예요? 조총 순종이니까 순소득 승수군요. 예, 총합 자본환원 역수는 뭐다? 순소득 승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채 감당률은 커야 좋은 거고 채무불이행률은 작아야 좋은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니까 이건 1보다 커야 되죠. 순영업 소득으로 원금이자 감당하는 거니까 이건 2번 틀렸네요.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뭐의 비율이에요? 조소득의 비율이죠. 조총이라 그랬잖아요. 조소득 승수하고 역수관계라는 걸 자꾸 기억하세요. 그럼 조소득 승수는 조소득분의 뭐가 돼요? 총투자액이니까 역수니까 총투자액분의 조소득이 되겠지. 그 총투자액이 총자산이잖아요. 총투자한 돈에 대한 뭐의 비율? 조소득의 비율. 그래서 3번이 틀렸네. 역시 3번도. 4번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커진다. 이거는 맞네. 예, 4번 옳은 거. 5번 채무불이행률은 순영업 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는 게 아니고 뭐를 감당하는 거예요? 유효 조소득이 아까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는 정도죠. 그래서 요런 표현들이 나오면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강의 마쳤네요.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